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월 20일 목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부터 사실상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동안의 상향식 공천 또 그 일환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한 지가 꽤 됐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별다르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지금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그저께 다시 한번 최종적인 안을 만들었고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안을 일단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전국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 이렇게 의결을 거치면 이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계획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 방안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한번 설명은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에 준해서 2대 3대 3대 2 책임당원 또 일반당원 그리고 선거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 있는데 나머지 기초단체장과 또 광역의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서 시도당 그 공천심사위원회 자의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전략공천 이런 방식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번부터는 어쨌든 당원과 비당원 5대5의 비율로 하고 비당원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진짜 이 문제가 정말로 지금 이번에 상향식 공천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이제 실행이 진짜로 될지 이거는 정말로 좀 국민들께서 눈 부릅뜨고 좀 지켜보셔야 될 문제인데요. 네.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 상향식 공천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원들 아래로부터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건 뒤집어서 보면 또 정당이라는 게 그 당의 강령 또 정치적인 목표, 노선 이런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운영하는 조직이죠. 네. 그런데 이것과 무관하게 그것에 동의하지도 않고 혹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나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해서 그 후보를 선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이 정당의 권력 근거 자체를 좀 쇠키하는 그런 또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네, 양 기자님. 여보세요? 물론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밀당이 제1당이 됐었는데 네. 그때 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당비를 적극적으로 내는 그런 기간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이 기간당원들이 상향식 공천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당 내부의 갈등 그리고 지역 토호의 바로 그리고 기득권층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나 현역 단체장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휩싸였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걸 한 가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 지금 상향식 공천 문제가 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외부로 많이 전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말은 상향식 공천 좋은 거긴 하지만 이거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꽤 있었고요. 그 비판의 요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요 문제는 정말로 상향식 공천을 그냥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여기 또 광역단체장 이런 데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정말로 상향식 공천 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자. 굉장히 좀 전향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꼼꼼히 따져보면요. 현역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주장을 한다는 거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이참에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심이 깔려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제가 예전에 열린우리당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지역 토호들의 발호 그리고 현역들의 기득권 강화 이쪽으로 오히려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하자, 의무화하자는 얘기를 하자면요. 20대 총선 공천 때, 그러니까 18대 때, 19대 때 새누리당이 한 번은 친박계가 학살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19대 때는 친박계가 아닌 비박계가 학살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그 공천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상향식 공천을 전면한다는 얘기는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자기 지역의 당원들 관리만 잘하면 나는 충분히 공천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의 눈치 보지 않고 말은 명분상으로 보면 중앙당의 눈치 보지 않고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한풀 뒤집어서 놓고 보면 이거는 현역 의원들이 어쨌든 이름이 있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에 이 인지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방식이든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도입을 통한 그런 방식이든 사실 현역들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하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까지 포함시켜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현역 의원들의 자기 기득권 유지 이런 부분들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던 문제가 이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논의되고 곧바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내에 별다른 반발이 없다는 얘기는 의무로 양으로 그 같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직접적인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해서 굉장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더 민주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이면에 이런 정치 역학구도가 숨어 있었군요. 예. 예.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김한길 지도부 퇴진과 문재인 의원 구원 등판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얘기가 언젠가는 나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요. 예. 오늘 공개적으로 토론회 자리에서, 민주당의 86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정청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의 야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야당 지지층의 불신도 굉장히 크고, 특히나,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네네. 그로 따져보면 지금의 지도부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지도부의 퇴진,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게 아니고, 문재인 의원이 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이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을 벌여서 48%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를 했던 그만큼의 야당 대표성이 있는 인사다 이런 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에다가 또 문재인 의원을 지지했었고 또 문재인 의원 지금은 문재인 의원을 당시에는 지지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런 중도층, 중도개혁적인 층까지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라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의원이
답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아직 뭐 당내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오전에 얘기가 나왔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분위기가 좀 적극적으로 형성돼 있는 뭐 시간적으로는 아직 촉박해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터져 나올 게 터져 나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조금 논의가 좀 진전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어제 많은 분들이 그 조경태 최고위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보도를 보셔서 아실 텐데 최근에 조경태 최고위원이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도 또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울시 간첩단 사건 그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무튼 당의 기본적인 방침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이 어쨌든 당 최고위원의 일원인데 당 지도부 일원인데 이렇게 계속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경태 최고위원이 좀 역할이 뭐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엑스맨이라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른바 그 당권파에 반하는 그러니까 당권파의 좀 그 당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진보 혹은 소장 개혁파 진영 내에서도 지금 김한길 대표나 전병훈 원내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고 또 그 같은 비판론에 동조하는 국민적인 지지도 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청래 의원이 그 얘기를 꺼냄으로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평가들도 당 안팎에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실제로 어떤 얘기를 어떤 주장을 그 주장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옳고 그른 주장을 도대체 누가 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시쳇말로 산통 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 과연 실제로 김한길 지도부가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싣는 쪽으로 뭐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좀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오늘 논의가 그냥 한번 해본 얘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 문재인 의원을 공식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거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그 불필요한 논란으로 오히려 확산될 소지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내일 모레 좀 이번 주말 새까지는 민주당 내부의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김한길 대표 체제에 계속해서 정청래 의원이 몇 번씩 불만을 이제 표현을 해 왔는데, 네네. 네, 뭐 저는 얼핏 듣기에 그냥 정청래 의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양 기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사태 추이를 조금 더 진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486 의원들이나 오늘 그 정청래 의원하고 토론회를 같이 주관했던 이인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책 무게감이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제가 뭐 특정 개인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춰져서 조금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이 실제로 김한길 지도부에 대한 비판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의원까지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뭐랄까요 오히려 반작용 혹은 부담 그런 것들이 그 주변에서는 훨씬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안현수 러시아 귀환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탓? 발단은 노예 착취의 당사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말 때문. 2월 18일 했던 말. 안현수 선수가 성남에 이재명 시장의 성남에 1년간 해체 유예를 요구하였으나 단칼에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수의 가능성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JTBC에 나온 여대생 성희롱 발언의 당사자 강용석 전 의원도 한몫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귀화를 결심한 것은 아마도 그 10년, 11년을 거치면서 성남시청 소속이었는데 성남시청에서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15개 운동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3팀을 남겨놓고 12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성남시의 재정이 악화돼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안현수 선수가 어디서 훈련도 할 수가 없고 소속팀이 없으니까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귀화를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국민현금 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이 붙은 종북 간별사 변희재 씨가 여기에 빠질 수 있을까? TV조선의 보도. 보수 논객 변희재 씨는 트위터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안현수 선수의 아버지는 홍문종, 강용석, 변희재 주장을 전면적으로 뒤집는데 일각에서는 그 안현수 선수가 소속돼 있던 성남시청 팀이 사실은 그 무렵에 재정 위기 때문에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안현수 선수가 소속팀을 찾지 못했고 결국 귀화를 택한 거 아니냐. 즉 성남시가 안현수를 쫓아낸 거다. 이러면서 지금 성남시가 또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성남시청 해체되기 전에 선수는 러시아 가는 게 확정이 돼 있었고요. 성남시청의 해체가 안 됐어도 현수는 러시아 가기 벌써 다 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시청 해체가 현수의 러시아 가게 된 동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 한정의 민주당 대변인 논평. 이런 마당에 오늘 아침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안현수 귀화를 성남시장 탓으로 돌리는 말을 하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마도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박근혜식의 선거법 위반 논란,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 박물관 노동 착취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과잉 충성으로 자신의 위기를 어떻게 좀 모면해볼 요량으로 또 거짓말을 꾸민 모양입니다. 홍문종 사무총장님, 이 정도면 자신의 자리에 대한 정치적 안전 민감증 환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걱정하는 이런 분이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에 올라 아침부터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 어찌 국민이 집권 여당을 믿고 발을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부터 대기업들까지 파산 위기에 좀 몰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정부에서는 신속인수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고요. 저희가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연구소에서 발행한 경제시평에서 이 한국 회사채 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경제시평을 보시면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경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기를 먼저 권해드리고요. 지금 2013년도서부터 STX 그룹이라든지 동양그룹들이 파산을 하면서 이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부활시키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축이 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거품이 이제 진행되면서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또 동부, 두산, 현대, 한진그룹 등의 경영 위기설이 이제 계속 확산되면서 이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이렇게 좀 위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개인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아파트를 산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돈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이제 부족하거나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없는 분들은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있는데 나한테 돈을 꿔주면 1년 후에 은행 이자보다 얼마를 더 쳐서 갚아줄게.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줄게라고 얘기하고 돈을 빌리잖아요. 회사채가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있는 사업이 어느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여기에다 투자를 해.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일정 기간 후에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로 해서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줄게라고 해서 돈을 꾸는 게 회사채입니다. 네, 그래서 뭐 회사채라고 하면 좀 전문적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개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근데 이야기고, 주식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주식은 그 회사에다가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일정 비율만큼을 내가 사는 거고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하고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년 회사에서 내는 수익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을 배당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회사를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은 바로 그냥 휴지 조각하고 똑같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것들을 매각을 해서 그 나오는 돈으로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아직 우리나라는 이 회사채 시장이란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뭐 커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하는 거라든가 주식시장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이미 많이 발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작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이미 좀 탄탄한 회사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신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이 일정 기준이 되지 않는 회사들은 아예 발행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단 금융기업들을 좀 빼고 비금융기업들의 회사채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면 2012년도 상반기에는 월 평균적으로 한 5,200억 원 정도의 이제 회사채가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12년도 하반기로 오면서는 월 평균 한 3,600억 대로 이게 줄어들고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STX 동양 같은 그룹들이 파산이 이제 실제적으로 막 드러나면서 월 평균 한 2,400원, 30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가 올 1월에는 1,500억 원대로 이게 더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크 시에 30%도 채 되지 않는 금액까지 지금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렇게 이제 회사채를 거래하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면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만기가 도래해서 회사에서 이 회사채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1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그 모든 채권을 다 갚아주는 게 아니라 다시 채권을 이제 차환 발행한다고 하는데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네네. 비슷한 조건의 채권을 발행해서. 근데 이게 채권 시장에 거래되는 채권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신규 발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차환 발행까지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돌아오는 회사채를 원래는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돌려막기가 안 되게 되니까 현금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이걸 막지 못하게 되면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지금 회사채 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채들이 1년 혹은 2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라는 겁니다. 지금 1년 안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53조 원으로 전체 발행한 회사채 발행 잔액이 25%에 달하고 있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의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전부 48조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안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전체 이제 63%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중에 이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 회사채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충격이 이 시장에 또 더 가해지게 된다고 하면 회사채 시장이 아예 마비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2013년도 7월 달서부터 이렇게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인수해주는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는 걸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회사채 시장에서 이게 회사채가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에서 80%까지를 먼저 인수해주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공적 영역에서 이걸 대신 사주는 거죠. 급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80%까지를 산업은행에서 사주면
나머지 20%는 그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현금으로 마련을 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00억 원의 회사채가 이제 만기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80%인 800억 원은 사모사채 형태로 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산업은행에서 구매를 해주고 그 나머지 이제 20%인 2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 이제 자체 조달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20%를 이제 자체 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신속 인수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파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신속 인수를 해서 산업은행에서 구매를 해준 이 채권이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공적 영역에서 돈을 꿔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을 꿔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확실히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돈을 꿔가는 사람이 만약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그러니까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 하는 사람에게 돈을 꿔준 거면 당연히 받을 확률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신속 인수 그 제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진이라든지 동부라든지 또 그 뭐 현대 상선이라든지 지금 그 다른 나라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제 넛크래커 현상을 하고 해서 미국의 어떤 선진 기업 또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게 신흥 기업들 사이에서 눌려가지고 계속 좀 구조적인 위기에 맞닥뜨려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지금 신속 인수제를 발행을 해준 채권들에 대해서 나중에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실화가 될 경우에 이 그 신속 인수 추천실의 48%가량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떠안게 되어 있는데 결국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게 부실을 떠안을 경우에 그 재정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시 메꿔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급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엄벌이 오줌 내기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엔 다시 국민의 세금의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조건적인 기업 살리고 보자라는 정책. 이제는 조금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